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무서운 기세로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무려 3,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4달 만에 1,500조 원 넘게 불어난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3,13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지난해 말에는 2,31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4달 만에 1,518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나라 GDP 수준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 절대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삼성그룹이 1위입니다. 삼성그룹 시총이 1,68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 대비 68%나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11만 7천 원에서 22만 500원으로 88% 수직 상승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삼성전자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그런데 상승률 1위는 삼성이 아닙니다. 바로 SK그룹인데요. SK그룹 시총은 지난해 말보다 무려 90%가 증가한 1,140조 원을 기록해서요. 시총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이 엄청난 상승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해 말 59만 9천 원에서 128만 6천 원으로요. 115% 폭등했거든요.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AI를 돌리려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인데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바로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AI 시대의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SK하이닉스인 셈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에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룹들도 일제히 덩치를 키웠는데요. 현대차그룹이 46% 증가해서 293조 원을 기록했고요. LG그룹은 27% 늘어난 212조 원, HD현대그룹은 45% 증가한 201조 원을 나타냈습니다. 한화그룹 시총은 174조 원으로 50%나 늘었고요. 포스코그룹은 81조 원으로 46% 올랐습니다. 유통이나 기타 그룹군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어요. 롯데그룹이 42% 증가한 22조 원, GS그룹은 39% 늘어난 18조 원, 신세계그룹은 43% 증가한 8조 원의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그룹이 동반 상승한 건데요. 이건 특정 업종만 오른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승세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요.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도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급격히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아주 중요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이건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정확히 4년간 유예되었던 건데요.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설명드릴게요.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았는데요. 5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가 가산되고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양도차익이 5억 원인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판다고 해봅시다.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대략 4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30%포인트가 가산되면 세율이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억 벌어서 3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유예 기간에는 약 2억 원 정도 냈을 텐데요.
세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중과세 부활과 함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도 다시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면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3년 이상 보유하면 6%부터 시작해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합쳐서요. 양도 차익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중과세율의 장특공제 배제까지 겹치면 세 부담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X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이건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시사하는 강한 신호인 거죠.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귀속되고요. 서울 단독으로만 9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 제도의 거의 모든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요.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서만 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고요.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장특공제를 폐지하고요.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바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했고요. 내달 3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쯤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중과세 적용을 안 받거든요. 하지만 이미 5월 5일이니까 사실상 시간이 거의 없는 셈이죠.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매도 시점과 전략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연준이 4월에도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에서 동결했습니다. 이게 세 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유가가 76%나 폭등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게 물가를 직접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2%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번 4월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8대 4로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미란 위원은 25bp 인하를 주장했고요. 반대쪽에서는 3명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에 반대했습니다. 4명이나 반대한 건 1992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마찬가지입니다. ECB도 4월에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요.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ECB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회의 때마다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앞을 못 보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내리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그러면 우리 물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5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아이본드 금리를 4.26%로 인상했습니다. 아이본드는 물가연동 저축 채권인데요. 이전 금리가 4.03%였으니까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아이본드 금리는 고정금리 0.9%에 물가연동금리 3.34%를 합쳐서 산출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물론 아이본드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만 살 수 있고요. 연간 $10,000,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팔면 마지막 3달치 이자를 못 받는 제약도 있고요. 하지만 이 뉴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이본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일단 대출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반면에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비교적 높게 유지되니까요. 안전자산 위주의 저축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보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제조업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시총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금리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긴축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시기일수록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